자, 수요 곡선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지금 콜 금리 혹은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고 하는 금리가 요 레인지 안에 들어오도록 어, 정책을 공표했잖아요. 통화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은 무슨 얘기냐면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요 안에 바운더리에 맞춰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화 공급량이 사실은 여기에 있어도 괜찮고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Q 제로여도 괜찮고 그러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여기일 테니까 레인지의 가장 높은 맥시멈을 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만약에 유동성을 여기까지 공급한다면 그렇다면 레인지의 가장 아랫부분 미니멈을 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레인지 안에 들어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실제로 시장에서의 그러니까 페더럴 펀드 마켓에서의 어떤 금융기관들의 캐시에 대한 수요는 사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자 이거에 대응해서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의 금융기관들이 시중의 은행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얼마만큼의 지준금을 원하는지 사실 선제적으로 중앙은행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페더럴 펀드 마켓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왼쪽으로 이동하기도 할 텐데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을 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혹은 유동성을 흡수하거나 이러한 선택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자율을 맞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수요 곡선은 계속 조금씩 변할 텐데 중앙은행이 그걸 일일이 다 트랙하는 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0.5%에서 0.75% 사이의 레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사실상 make sense 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콜금리라고 하는 건데요. 콜금리를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이 이제 설정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RP 매각할 때 적용하는 금리가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제로 이제 콜 시장 이게 지금 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콜 시장에서 콜 금리가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통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만일 수요가 캐시에 대한 리저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서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이 이렇게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우리로 하면 콜 금리를 이렇게 일정하게 설정해 놓은 것이고 이걸 이제 픽스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보고 있는 스트래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수요 곡선이 반대로 이게 원래 최초의 균형점이었다고 한번 해보죠. D와 그다음에 이제 S가 최초의 이제 균형점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런데 캐시에 대한 수요가 리저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그 금융기관이 이제 전보다 더 적게 리저브를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든 더 적게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수요 곡선은 이렇게 왼쪽 혹은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 시장에서 필요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보다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전보다 더 적은 캐시를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을 2%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통화정책이란 말이에요. 지금 중앙은행이 공표한 정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수요 곡선이 아래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유동성 공급도 그에 맞춰서 이렇게 줄어들어야겠죠. 그래서 공표한 이자율 2%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확하게 타겟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떤 레인지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만약에 지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면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수요가 이동한다면 이자율을 2%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은 반드시 통화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자율이 상승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유동성이 이만큼인데 수요가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최초의 균형이 여기였었는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콜 시장에서 콜 금리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그 리저브의 공급을 중앙은행은 이제 리저브의 공급을 당연히 늘려야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수요가 줄어든다면 그럼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이자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통화정책이란 말이에요.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을 혹은 지준의 공급을 줄여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두 가지 스트래티지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두 번째 스트래티지가 이제 대부분의 뭐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크고 시장 경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뭐 다수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식의 이제 통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과연 이제 콜 시장 단기 초단기 자금 시장이 우리가 그것을 콜 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버나잇 콜 마켓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베이스 레이트 기준금리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이 콜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제 콜 금리인데 대충 2000년 이후부터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물론 정확히 일치는 하지는 않습니다.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기준금리가 뭐 대체로 콜금리보다는 조금 낮거나 뭐 조금 높거나 그렇죠. 그래서 콜금리가 이제 기준금리 주변에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할 때 가장 최근에 이제 인하한 게 바로 여기죠, 그렇죠? 가장 최근에 인하한 것이고요. 이렇게 인하하게 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콜 시장에서 콜 금리도 따라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지난 20여 년 기간 동안 뭐 대체로 벗어났던 적들도 없는 건 아니죠. 벗어났던 적도 없는 건 아닌데 대체로 보면 기준금리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기준금리와 콜금리가 엄청나게 하락했던 이기가 바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가 바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한국 경제가 이제 또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춰갔던 최근 코로나까지요. 또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로 뭐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한국은행의 뭐 맨데이트, 듀얼 맨데이트 관련해서 고용 지표가 빠져 있고 금융 안정이 대신 들어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것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다시 뭐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크게 인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요. 10여 년쯤 더 전의 이야기죠. 자, 그리고 나서 금리를 이제 정상화했습니다. 뭐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경기 부양이 되었다. 그래서 뭐 포텐셜 GDP 수준으로 경제가 되돌아갔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다시 이자율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리고 나서 다시 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그 이후에 매우 낮은 금리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5장의 내용이고 26장은 우리가 시험법에 포함하지는 않는데요. 26장은 사실 그 단기 경기 변동 거시 파트에 있어서 사실 이제 그 26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25장, 24장, 23장에 대한 걸 사실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강의 자료는 만들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해 놓을 것이고요. 여러분 나중에 거시경제학을 또 수강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시경제학 수강을 하기 전에 한 번쯤 뭐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거시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국 경제 뭐 전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시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챕터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